그리고 대표님은 달러 투자를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위기 때마다 강해져요. 그러니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두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 첫 번째는 환율이 이제 정부 통제 고정환율 제도가 아니라 자유변동환율 제도랑 닮아가고 있잖아요. 완전한 자유변동환율 제도는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아무튼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라가 돼서 시장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는데, 경제 위기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더라. 지난 13년을 돌이켜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5번 전부 환율이 급등했어요. 이 5번 모두 한국 주가가 폭락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마다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건 결국 시장의 참가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아,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 수출 잘 안 될 때는 달러 사는 게 좋아.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최대의 투자 세력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지분율이, 주식시장 지분율이 높을 땐 40%, 낮아도 35% 정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수출 잘 안 되고 배당도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 생각되면 한국에 애정이 없잖아요. 팔고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외환시장 가서 원화 팔자 달러 사자를 하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사자가 많으니까, 달러 사자가 많으니까 오릅니다. 사자가 많은 자산이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불황이 올 때마다 환율이 변동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좋은 보험이 하나 생긴 거죠.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들고 있는 우리 사주, 우리 회사에서의 미래 소득 전망이 어두워질 때 달러를 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보험을 가입한 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달러를 들고 있으면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럼 환차익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폭락했던, 부동산이 폭락했던, 아니면 뭐든 둘 다 폭락했던 했을 거 아닙니까? 떨어서 달러에서 환차익이 발생했는데 이 돈을 들고 만일, 무섭지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공포의 순간이 왔지만 환차익이 났던 부분 일부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가장 저평가된 자산, 미분양이 나면 미분양 주택, 혹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만전자가 되어 있으면 3만전자, 이런 식으로 한국 자산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환차익 난 거부터 팔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입니다, 한 1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 사서, 계산상 편입니다. 1달러에 1,000원일 때 샀으니까 1억을 내가 종잣돈을 다 넣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난해 3월처럼 환율이 1,300원이 됐어요. 이자 빼고도 이분은 30%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만 팔아서, 왜냐하면 나는 달러에 투자해둔 덕분에 환차익이 났으니까 3천만 원만 팔아서 예를 들어서 그걸 삼성전자를 샀다. 이 사람의 수익은 지금 어마어마하겠죠. 이중으로 수익을 올렸겠네요. 그렇죠. 바로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남한테 빚을 지지 않고 레버리지 효과가 생긴다는 건 이거 굉장히 매력입니다. 근데 달러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막 투자 시작했어요. 외화예금이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 외화예금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수수료가 비쌉니다. 환전 수수료. 우리 여행 갈 때 달러 엔 사보시면 알잖아요.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다릅니다. 근데 시내 점포에서 사는 환율과 공항에서 사는 환율도 다르죠. 무슨 말이냐? 미리미리 준비하고 환전 이벤트 하는 은행 가서 사면 환전 수수료 싸게 살 수 있었죠. 자, 요걸 적용합시다. 어떻게 한다? 지인을 활용하세요. 은행에 일하고 계시는 지인분한테 전화 한 통 드리고 밥 한 번 사고 커피 쿠폰 하나 날려서 환전 이벤트 할 때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해서 싸게 환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저렴한 가격의 비용을, 환율 매매 비용을 다운시켜서 매매를 했는데 다음 달에 환율 조금 움직였다고 환매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행동 규제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초보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매매에 대한 충동이 있습니다. 그걸 억제하는
가장 좋은 행동 기제가 뭐냐? 아는 분 대면 접촉해서 커피 한 잔 사면서 환전하세요. 그러면 계속 예금을 하면 할지 그 돈 잘 못 빼요. 자, 이제 두 번째. 돈도 좀 모았고 매매를 해봐서 난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선물 ETF나 미국 국채 선물 ETF를 사십시오. 이름에 선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안정적인 상품을 추적하는 선물은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석유 선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시면 좋은 점은 수수료가 싸요. 굉장히 쌉니다. 수수료가 싸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큰 이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멘탈을 갖고 계시고 투자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십시오. 세 번째,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특히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부과되시는 분들은 금융종합과세라는 누진 세제에 적용을 받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크고 고수주. 자, 이런 분들은 미국 시장 가셔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로 상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선물 ETF, IEF라는 상품이라든가 또는 장기 국채 상품, TLT라든가 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자율주는 리치펀드들, VNQ 같은 이런 상품들에 분산 투자하시면 여기 물론 매매할 때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근데 이거 매매를 자주 안 하면 세금 안 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투자의 고수를 대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죠. 매매를 자주 하지 않고 장기간 느지막이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은인자중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세금 걱정에 대해서 잘 관리할 능력을 계시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미국 직접 본토에 가셔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면 좋은 성과와 또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도 어떨 때는 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1%대까지 떨어지고 뭐 30년물도 1.8%대 정도로 상당히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뭐 위기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러 약세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달러 투자가 괜찮을까요? 네, 일단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능력 되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생활 28년 동안 했지만 미국 금리 예측할 수 있으면 세상의 돈을 다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다. 그러니 미국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너무 베팅하지 말자. 두 번째, 그리고 환율은 상대평가입니다. 어느 나라가 절대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의 매력이 어때? 중국 위엔화 대비 미국 달러의 매력이 어때를 우리는 판단하는데 중국을 봤더니 게임은 마약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정부가 민간 부문에 너무 심하게 개입하고 있어서 저 나라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요. 또 유럽을 봤더니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지금 20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유럽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별로 비전이 안 보이니 금리가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달러의 방향,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는 건 모르지만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보면 중국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약세지 않습니까? 달러에 비해서도. 물론 환율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뭘까요? 신뢰 약화. 기축 통화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트워크입니다. 어딜 가도 거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를 들고 나갔습니다. 해외 나가서 원화로 물건 살 수 있는 나라는 베트남 일부?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이런 지역들 일부입니다만 반대로 그 돈을 들고 달러를 들고 나갔다. 세계 어디를 가도 좋아하죠. 다 통용되죠. 통용될 뿐 아니라 더 쳐주는 나라도 많습니다. 암달러. 네. 이게 네트워크성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 저장입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이 뭐냐면 이거에 투자를 해놓으면 손해는 안 본다. 미래에도 이건 어디 가지 않아. 가치 저장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려면
뭐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지급 정지를 안 걸 거야. 이해되시죠? 어느 날 내가 이걸 찾으러 갔더니 외국인은 인출 금지. 이런 나라의 여러분 가치를 뭐 측정하고 하겠어요?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회계적 수단이죠. 회계 수단이 뭡니까? 이 나라의 국가의 GDP는 2조 달러야. 그죠? 달러로 측정하죠. 이 회사의 매출액은 얼마야? 이 회사 지금 오늘 우리랑 거래를 할 때 몇억 달러, 몇천억 달러로 거래합시다. 그렇죠? 거래의 단위이자 매개의 단위이자 측정의 단위가 돼야 되는데 환율이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는 나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나라의 통화가 이거 되겠어요? 중국 위안화만 하더라도 지난 20년 사이에 지금 1달러에 8.3 갔다가 6 갔다가 작년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부분엔 7달러 초반까지 갔다 지금 다시 6 중반.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가치를 믿을 수 없는 미래 전망이 어려운 나라의 통화를 우리는 갖기 쉽지 않죠.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에 엔트그룹, 우리나라의 네이버페이와 카카오뱅크 합친 것 같은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상장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거 중단시켰죠. 또 디디 출싱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티 같은 회사입니다. 디디 출싱이 미국 시장 상장했다고 중국에서 그 앱을 IGO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게임 회사이자 플랫폼 회사인 텐센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텐센트 주가 한번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에서 사교육 관련해서 철퇴를 휘두른 데 이어서 게임은 마약이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 패닉이 벌어지고 있죠. 뭘 뜻합니까? 불투명하다. 이 나라가 뭘 할지를 모르겠다. 원래 역사적으로 봐도 이 나라 화폐의 가치가 급등나기 심했던 게 첫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다가 가치 저장 수단이 이게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네트워크성은 경제가 커지면 점점 커질 텐데 두 번째 가치 저장, 세 번째 회계적인 어떤 측정 수단으로서 위엔화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에 투자했던 돈을 빼고 싶겠죠.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위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중국은 스스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자국 통화를 보유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일단 현재로서는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뭐 시장도 크고 또 성장률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님은 뭐 꼭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이유들 한번 짚어볼까요? 두 가지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최근에 그 미국의 진보적인 리서치 회사가 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에서 지난 20여 동안 전 세계 16개 정도 되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대중 감정이 역사상 최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 정도? 이게 참고로 이 세 나라 모두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좋아요가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해 보면 2012년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혹시 그 일본산 자동차 불태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2016년 말에 있었던 사드 보복,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 또는 홍콩 보안법 문제, 그리고 올해의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이 되게 커지고 있다. 거의 70%, 80%가 싫어요를 답하는. 이렇게까지 어떤 나라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국가 브랜드 소프트 파워가 약화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랄까 선호가 약화되는 문제를 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과연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고도화, 제값받기 노력이 되겠냐?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는 중진국 함정 문제입니다. 중진국 함정이 뭐냐 하면요. 저임금에 기반해서 낮은 토지 가격에 기반해서 외국인 자금을 열심히 끌어들여서 값싼 물건 만들며 성장하던 나라가 인건비 오르고 인구 감소하고 토지 가격 오르면서 자기 진출해 있던 나라들, 기업들이 해외로 다시 이탈해 가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중진국 함정이죠. 대표적인 게 한국입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신음하다 외환위기 맞았죠. 먼저 지금 중국이 그 정도 소득입니다. 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이게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투입량에 따른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밀어내기 생산이 아닌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한 투자자들 또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약화되는데 이거 가능할까? 두 번째, 경쟁이 촉진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경쟁이 없고는 혁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게 씻을 수 없는 악몽을 남긴 악재였습니다만 그 뒤 삼성전자, 또 2008년 이후 현대차, 그리고 최근 바이오, 인터넷, 게임, 컨텐츠 쪽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경쟁입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성장하는 산업에 다 뛰어들고 새로운 회사들이 끊임없이 설립되며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넷플릭스 한국 들어왔잖아요. 네, 일본 영화, 드라마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대외 개방하면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K-팝, K-드라마, K-무비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방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경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핵심 조건인데 중국은 지금 문을 닫고 있죠.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중국에 있는 기업을 보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고 야 이건 미래가 있네 하고 투자했다가 미국에 상장시키려고 그러면 앱을 지워버리고 또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서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갑자기 상장 중단시킨 건 물론 그 회사의 지분을 국유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과연 혁신과 경쟁이 끝없이 자극될까? 이거가 생각해보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구매력을 갖춘 선진국 국민들의 대중감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더 나아가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또는 스타트업의 상장이나 성장을 촉진하기보단 기성의 어떤 기업들 또는 제조업 마인드로 제조업체들만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는 듯한 이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미래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는 뭐 할 수 있는데 너무 올인하지 말자. 중국 시장은 지금 좀 불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을 때는 디스카운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폭락한 우량한 기업을 뭐 산다. 이건 뭐 저도 찬성. 그런데 올인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 시장을 둘러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좌절감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 전망은 어떨까요? 1, 2년은 더 오를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때문이죠. 임대차 3법은 의도는 좋았어요. 그 주거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전세 사는 사람들의 2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격도 못 올리게 만들면 이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놓친 게 있었죠.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놓치신 것 같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가격도 안 올리고 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의 요건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자동 연장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전세 수요가 늡니다. 반면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편합니다. 전세를 끼고 파는 것도 되게 어려워졌고 또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인테리어에서 더 높은 가격 받는 것도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계약갱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라면 반전세로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반전세로 돌리지 않겠네요. 월세로 돌리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줍니다. 자,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이밍도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허가 이런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계속 감소 중이죠.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착공도 2016년 이후 만 5년째 감소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실입주 물량, 그러니까 물론 청년주택이라든가 또는 도생 이런 쪽의 물량을 카운팅하면 늘고 있다고 주장하시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62.1%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급은 어떤가를 빼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만 호가 올해 2만 호, 내년 1만 호 정도 입주합니다. 자, 아파트 입주량이 급감하는 시국에 이 법을 만들어서, 입주 물량이 넘쳐날 때는 전세가 안정되잖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물량이 씨가 말랐는데 거기다가 전세의 매력을 높이고 또 전세 공급자의 인센티브를 줄이는 법을 만든다? 가격 폭등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에서는 노도강 금간구라고 불리는 서울의 핵심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 즉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전세를 살다가 전세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폭등하는 전세 가격에 조금의 대출을 더 붙여서 차라리 집을 살 수 있는 지역들의 집값이 오르고, 지난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은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자, 이러면 연간 40%, 작년 세종시 오른 것만큼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건 임대차 3법이 좀 심각한 문제를 유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정부의 공공건축, 공급이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 왜 그런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3기 신도시 공급해 주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값싸게 공급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분양가가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 저밀도 개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건설 관련돼 있는 위원장님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그분 말씀은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는 오솔길, 샛길, 또 큰 도로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도로를 만들어서 형성하고, 또 작업형의 전원도시, 자족형 전원도시를 만들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가 신도시, 3기 신도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 집값 급등하고 전국 집값이 급등해서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이크로와 매크로를 혼동하고 있다. 매크로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서울 시내 재건축, 공공 재건축 하겠다니까 그 시기를 벌기 위해서 신도시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신도시를 신속하게 공급해주고 값싸게 공급하고 대량 공급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 사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공원과 저밀도에, 또 특히 우리 판교역이나 세종시의 BRT 근처, 정류장 근처를 가보시면 알죠. 뭐가 있습니까? 상업시설과 공원밖에 없죠. 또 임대주택밖에 없습니다. 동탄역 내려서 한번 가보시면 주변에 공원입니다. 자,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주 근접할 수 있게 서울에 직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지어줘야 되는데, 가난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 시설들을 거기다 만들자라는 이런 마이크로한 행복 추구와 거시 경제적인 정책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 마이크로 쪽에 행복한 전원도시를 꿈꾸는, 자족형의 신도시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번 사전 청약에서 미분양 나온 단지까지 나왔다. 희망이 없거든요. 이런 사항을 조금만 검토해서 부디 이런 주택 공급의 확대 방향으로 대안이 나오길 바라고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3법의 이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개정, 두 번째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지금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의 어떤 계획과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신속한 그리고 저렴한 대규모 일반 분양 물량의 공급 같은 요인이 없다면 내년 정도까지도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버블 레벨에 간 지역이 많이 보이지만, 버블은 일단 꺼져야 버블인지 아는 거지. 그 버블이 거침없이 커질 때는 모멘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에서 7월 말이죠. 7월 28일 날 현재 집값은 고점이고 공급도 충분하다. 그래서
투기를 잡아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요지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은 좀 믿고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무주택자의 주거 형태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다. 여기서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아파트는 힘들 거고 또는 서울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서울에서 버스 타고 광역버스 타고 최소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원금이 굉장히 적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비규제 지역에 가서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먼 미래에 개통될 저는 10년 안에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광역급행 도시철도들을 믿고 가는 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그 리스크는 저는 부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반면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에 자기 돈으로 전세 살고 있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살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쓴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뒤에 작년에 썼으면 1년 뒤 올해 쓰면 2년 뒤에 결국은 이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또 그때까지 남한테 돈 빌려줄 건가 무이자로. 전세라는 게 결국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자도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 집 사는 게 맞지 않냐. 꼭 그렇게 집값에 대해서 베팅해 하셔야 되냐. 지금까지도 서울의 전세를 자기 돈으로 갖고 계시다라는 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적으로 배제하신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주택 가격 하락에 그렇게 꼭 베팅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 버블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1년에서 2년 사이는 이대로 간다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가 끝난 다음엔 어떡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저는 전세로 계속 살기보다 지금 거기 서울의 전세 자금에다가 정부가 또 이번에 이 저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도 완화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는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신축의 대단지에 교육 환경도 좋은 이런 지역들은 안타깝지만 서울 평균값이 지금 11억인데 다 그 이상에 있으니까 그건 힘들 거고 상대적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본다든가 지금 당장은 거주 여건이 안 좋지만 미래의 교통망이 개선된다든가 또는 자녀의 연령이 낮다면 학구는 지금 잠깐 접어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핵심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좀 거품 붕괴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일대 실러 교수 같은 경우는 주식 CAP 지수 그리고 미국 주택 지수가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다. 그래서 버블이 있을 수 있다,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대표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동의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실러 교수님이 2004년 그 비이성적 거품이라는 책을 쓰면서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을 지적할 때에 비해 지금 미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HAI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수가 굉장히 여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5년, 16년 사이에 미국 근로자 소득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금리는 그때 6%, 대출금리 6%, 7% 시대인데 지금 미국 모기지금리 3%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격은 당연히 그때보다 높지만 그건 소득이 늘고 금리가 떨어지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가격 변수 하나만 갖고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거품이 붕괴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뭐 급등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처럼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부동산 시장 버블이고 또 그게 붕괴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식은 좀 일부 동의하는 게 최근에 그 밈 주식이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이게 뭐 게임스탑 사태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일종의 좀 유행처럼 소식에 이렇게 루머에 이동하는 이렇게 격렬한 자금의 이동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시장이 과열이다. 이건 동의하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2분기 기업 실적을 보니까 역사상 최대 이익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기업의 이익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저금리 환경에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붕괴되기도 되게 어려운 여건이라 고평가, 주식이 고평가 이건 동의. 그러나 버블이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려니 이건 조금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 이맘때 주식 가격이 버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실적 나오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이 다시 역사적 평균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너무 가파르게 되니까 예.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익 늘어나는 속도가 상반기는 더 빨랐던 거죠. 예, 분모가 더 커졌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보기보다 저는 단기 급등했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의 어떤 주도주들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 동의. 그러나 버블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99년 나스닥 또는 2004년에서 6년 미국 부동산에 비유하기는 지금 좀 여건은 그때보다는 훨씬 건전해 보인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이 이제 2021년 하반기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주식, 달러 이런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그래도 유망해 보인다 하는 그런 쪽은 어느 쪽을 꼭 저는 달러죠. 그런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부동산 모두 많이 올랐고요. 적정 가치 내지는 약간 버블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적정 가치. 저는 우리 국내를 볼 때 부동산은 약간 지역별로 버블이 생겼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한국 국내 자산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그렇게 지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 사는 거 동의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 사자 또는 저평가 될 때 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자산 투자가 유망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저자신데 과거의 경제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 있다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책 당국이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게 1929년 대공황 때 청산주의, 그 유명한 청산주의 멜런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모든 버블을 청산하라. 또 1989년 일본 중앙은행 역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박살내기 위해서 행동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또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만한 부패, 안티커럽션이라는 기치하에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경제적 현상을 도덕적 기조를 가지고 뭔가 해석하고 뭔가 대응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조심해라. 이건 그 뒤에 상당히 긴 후유증을 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다. 돈의 역사에 보면 급격한 붕괴와 빠른 회복이 일반적인 경기 패턴인데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경우들이 다 이 도덕적 잣대들과 연루돼 있을 때 어떤 지도자가 너무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몰아붙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또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 벌어지게 될 경기 순환에서 이런 과거의 역사의 경험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1시간 남짓 차분한 설명을 듣는 동안에 우리 적자는 통찰을 얻은 느낌이 듭니다. 투자와 관련한 홍춘욱 대표님의 설명과 논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열라 오늘 순서 마칩니다. 홍춘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